인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세요? 떠올릴 수 있는 인도 거. 사이다요. 사이다 또 코끼리, 요가 코끼리 카마수트라. 까마수트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익숙하긴 한데 인도에서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요. 뭘 줘? 너무 멀어요. 그렇죠. 카레도 인도에서 왔다 그러고 요가도 인도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게 인도에서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인도 가보면 우리 먹는 카레가 있지 않죠. 아, 없죠. 성공 카레. 아, 없어요? 이거는 타밀어에서 꺼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검다는 뜻입니다. 검은 후추를 넣은 요리를 꺼리라고 부르던 걸 영국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야채 넣고 강황을 넣는 카레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카레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뭘 먹은 거예요? 중국에 마살라를 짜장면 먹죠. 없고 허리 엄청 인도에는 넓은 카레가 마살라. 없어. 예,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예. 오늘 주제가 저렇게 저기 뭐야 딱 보니까 인도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인도가 근데 요 근래 이게 할 얘기가 뭐가 갑자기 예.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쿼드 가입국인데 러시아 원유를 쓴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비난 성명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고 그런데 최근에 또 IPEF에 가입을 하는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는 왜 저러지? 어느 편이지?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돼서 대중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크게 갖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인지 러시아 편인지 내지는 중국 편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죠. 네. I've been walking on the edge of a knife. I've been waiting for this all my life. I feel it in भारत एक इंक्लूसिव और फ्लेक्सिबल इंडो पैसिफिक इकोनॉमिक फ्रेमवर्क के निर्माण के लिए आप सभी के साथ काम करेगा। gonna climb up higher. It's like I just can't miss. I was made for this. I show the world I'm strong. 인도가 가지고 있는 네. 외교 노선의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도 외교 노선 그러면 네루테했던 이렇게 비동맹 노선을 생각을 합니다. 중립 노선을 천명을 한 이유는 네. 인도는 그 주변 나라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나라들을 관리를 해 나가는 네. 지역 패권 국가입니다. 이 주변 나라가 관리가 안 되면 인도 국내 정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에서 냉전 구도를 펼치더라도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게 인정해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립이라고 하면 중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최근에 13개국이 가입한 IPEF가 출범할 때 그 출범 자리에 인도가 함께 했습니다. 저거 인도 총리분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우리 쌤께서 왜 수염을 기르는지 알 것 같고 느낌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담을 하고 뭔가를 발표하고 이런 자리에 굳이 인도 총리가 갈 정도면 미국에서 인도한테 굉장히 뭔가를 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밀당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오. 완전히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그런 어떤 국가 단위의 조약은 아니고요. 구상인 겁니다. 아직은 덜 구체적인.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생길 것 같다라는 확신이 인도에게 들어선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 IPEF에 뭐 가입한 나라가 두 나라뿐만이 아닐 텐데 왜 인도만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맞아.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들인 결과를 저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구체적인 필요성.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태평양과 인도를 아울러서 네. 공세 정책을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맥락에서 인도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오. 그래서 미국이 인도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데 이 맥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도 사람들이 갖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미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굳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저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맥락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캐슈미르 이런 단어는 아실 것 같은데. 캐슈미르 하니까 뭔가 캐시미르. 캐시미어? 캐슈미르? 예, 그렇죠. 캐슈넛. 캐슈넛? 먹는 거. 캐슈미르. 캐시미어. 캐시미어. 아. 옷이에요? 예, 사실은 그 카슈미르 지방에 있던 산양의 속털만 모아서 만든 거를 캐슈미르라고 와우. 해요. 캐슈미르 울. 그 강남에 저기 압구정동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겨울에 비싼 거. 얇은데 따뜻한 가볍고요. 엄청 비싸요. 비싸죠. 그 카슈미르가 지금 사실 이 역사적인 여러 스토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렇게 지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지만 네. 토호국이 565개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우와. 네, 500개가 넘었어요. 예. 500개가 넘어요. 예. 어머나.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갈라져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카슈미르라는 토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잘 버티면 독립국가로 카슈미르가 남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버팁니다. 그러던 차에 파키스탄 민병대가 진입을 하게 되니까 왕이 인도와 갑자기 조약을 체결해서 인도군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역사적인 몇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카슈미르 북쪽에 있는 중국 쪽은 또 지금 현재 중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점령하고 있는 인도 영토다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파키스탄 입장은 다르고 중국 입장은 또 다르니까 저기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남게 된 겁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아이고. 원래는 저 세 곳이 다 카슈미르인데 예, 그게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예.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그런데 1947년에 분할 독립을 한 이후에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냉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전폭 지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미국이 등장하는군요. 예, 그렇죠.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초창기 경제 발전 속도는 파키스탄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핵을 개발했을 때 중국 때문에 인도는 핵 개발에 나서서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30년 동안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합니다. 인도예요? 예. 아. 인도가 핵 개발을 하고 나니까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파키스탄 핵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은근슬쩍 눈 감아주는 것처럼 용인하듯이. 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겹치면서 인도는 미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 카슈미르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돼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이 되면 인도 입장은 뭐였냐면 항상 유엔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였어요. 자기들의 알아서 문제다. 해결하겠다. 이건 국내 정치 문제다. 그런데 그 인도의 입장을 끊임없이 대변해 준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아. 그래서 비토권을 가지고 무조건 안건이 상정되는 걸 계속 막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항상 의리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가 됐고.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지원을 해준 게 없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인도 내부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미국에 대한 불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 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강한데 저쪽은 제재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인도 입장에서는.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틈을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면 최근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인도는 러시아 편을 또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야당도 절대로 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 비난 성명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성명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등의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re going to continue our close consultation on how to manage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this Russian war. मैंने न सिर्फ शांति की अपील की, बल्कि मैंने राष्ट्रपति पुतिन को यूक्रेन के राष्ट्रपति के साथ सीधी बातचीत का सुझाव भी रखा। 그러니까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인플레 압력을 받을 때 푸틴이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부터 인도에게 35달러를 배럴당 기름값을 깎아주겠다. 네. 두 번째, 해바라기 CU를 공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그 나라가 뭘 필요로 하고 그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는지를 서로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와 인도 간의 오래된 그 협력의 역사와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모디 총리가 저기 가서 저렇게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뭐 유엔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인도는 항상 기권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미국이 좀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완전 눈에 가시 아닐까요? 지도를 보시면 대략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아우 복잡해. 아우. 저기 예? 러시아,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까지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지리적으로. 네. 저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미국의 적들이죠. 와, 많다. 미국의 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이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것도 불편한 상황에 14억 인도를 중국 편에 붙여주면 과연 미국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인도를 저쪽 편으로 넘어가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패싸움을 할 때도 사실 쪽수라고 하죠. 너무나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인도 인구가 세계 2위로 알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잠재력이고 이게 힘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런데 둘이 붙게는 절대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인구 1, 2위가 함께 담합을 한다? 그렇죠.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 미국에게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좀 알 것 같은데 인도가 꼭 미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카슈미르 지역에 있던 북부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악사이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장하고 티벳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지역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인도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영토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your area? No. This is your area. This is our area. And you are doing recce, patrolling. 尽快采取措施，将非法越界的人员撤回到边界的印度一侧，避免事态越来越扩大。 아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다 이게 국경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도 북한과 마찬가지고 다 맞대고 있는데 다 싸움 나는구나 이게. 근데 덩치가 좀 작은 나라들이라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렇게 덩치가 큰 나라들이 그거 조금 그거 하겠다고 양보하시죠. 네, 욕심이 그냥 또 너무 떼주지 심한 그거. 거예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그거 요만큼 갖겠다고. 사실은 영토 분쟁이 예.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양보가 없잖아요. 예. 인도하고 중국 대국이 저렇게 양보가 없으니까 늘 충돌하는 것 같아요. 양보를 하게 되면 국내 정치적 입지가 사라집니다. 마치 한국에서 독도 문제를 못 다루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바로 다르네요. 그래서 저 악사이친 지역이 중국에게는 신장과 티벳을 잇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자면 도로를 저기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저 전략 요충지를 중국에 뺏기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연결되는 저 선에 대한 인도의 컨트롤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잃지 않으려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됐고 결국에 중국 지도부는 이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래서 전쟁 준비를 했고 62년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때 상황에 네루가 미국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케네디에게. 미국이에요? 예. 급한 거죠. 러시아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에. 예. 그때만 해도 미국이 훨씬 이제 강할 때고 핵폭탄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중국이 핵폭탄을 혹시 우리에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끝났으면 종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없이 혼내줬으니까 됐어 우리 집에 간다 그러고 간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전쟁이라고 간주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62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있죠. 네루는 심지어 1950년, 55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리를 중국 대신 들어오라고 네. 계속 제안을 소련, 미국에서 받았을 때도 거부했어요. 아. 중국을 빼고는 유엔이 굴러갈 수 없다. 우리는 도덕을 지킨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62년에 중국의 침공이 일어나면서 네루의 그런 네. 도덕주의 외교가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남아시아 내부로 중국이 뻗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은 항상 인도 편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카트만두까지 티벳에서 고속 전철을 놔줄게. 이러니까 네팔 여론이 갑자기 친중으로 확 도는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에는 구형이긴 하지만 잠수함 2대를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몰디브에서도 선거가 일어나면 친중국파, 친인도파의 맞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기 영역 안에 중국이 인도를 포기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인도에서는 언론에 유행하는 유행어가 이런 겁니다. 버라 푸틴, 초다 푸틴. 또 그러니까 푸틴 큰 나와요? 푸틴, 작은 푸틴. 우크라이나는 푸틴 한 명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는 푸틴이 둘이다. 큰 푸틴은 중국이고 작은 푸틴은 파키스탄이다. 왜냐하면 푸틴 때문에 푸틴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진짜 이쯤 되면 미국하고 좀 뭔가 이해관계가 좀 맞겠다 싶기도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도 못 믿겠고 위에 있는 중국은 이거 원수 같은 놈들이고 어디에 뭐 어떻게 지금 외교를 해야 되냐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개인주의인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할 구체적인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 친해진 건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쿼드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인도가 얻을 수 있는 건 훨씬 커지죠. 그래서 IPEF에 직접 가입을 하고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인시켜 준 게 있습니다. 뭐냐? 작년에 네. 미국과 인도의 그 무역이 네. 인도 흑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도 흑자로. 인도 흑자로 그리고 액수도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상 인도가 적자입니다. 미국이 짱이네 그럼 미국이. 그 따지면. 오. 실질적인 이득을 준 거군요. 예, 네. 그 실질적인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쌤 근데 인도가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게 이렇게 중간에 진짜 어장 관리 잘하면서 이렇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국가 경쟁력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살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또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윤민상 씨도 방송국에서 어장 관리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막 영양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오장 관리 너무 잘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가진 거에 비해서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능력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인도가 외교 면에서는 가진 것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인도 지도를 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복잡해요. 또 복잡하네. 자, 인도 주들이 여러 개인데요. 인도는 국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답이 뭐냐면 국어가 없어요. 못 정합니다. 공용어도 없어요? 공용어를 정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2개 정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각 주에서 공용어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쌤 그러면 공용어가 뭐 22개가 넘는다면 인도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되나요? 공통적인 뭐가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 중앙의회의 국회의원들 중에 항상 번역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역을 통해 들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쌤 인도에서는 뉴스 진행할 때 뭘로 얘기합니까? 영어하고요. 각 주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에서 쓰는 채널을 보기도 하고요. 진짜 미국 각자 방송이구나. 자막이 있을 수 있겠다. 자막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화면 깜짝이겠네 그러면 이거 20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문맹률이 22.3%에 달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정당마다 표시가 있습니다. 연꽃 표시, 자전거 표시, 손바닥 표시.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투표기에 스위치를 눌러서 선거를 합니다. 그거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민족 국가를 생각하시면 인종,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네. 인도에서는 각 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고민이 있었겠죠. 독립할 때. 그렇죠. 네, 이거 그때 네루가 했던 생각을 거의 3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째, 경제만 잘 발전하면 모든 문제 다 없어진다. 카스트부터 모든 것이 근대화되면서. 네.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 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을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당시 성공하고 있던 사회주의 혁명과 자본주의 진영의 발전을 보고 이 둘의 장점을 취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장점이 쏙쏙. 예, 합리적이네. 예, 그렇죠.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거를 혼합 경제라고 그럽니다. 네. 믹스드 이코노미. 근데 뭐 석천 씨 잘 아시겠지만 짜장하고 짬뽕을 섞으면 맛이 어떨까요? 못 먹죠. 사천 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혼종. 아니 우리가 먹어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짜파구리는 맛있던데. 그게 예. 장점을 섞겠다고 해서 섞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점만 섞이게 되는 경우가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세 번째로 나타난 정책적인 발현은 바로 네. 라이선스 라즈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라이선스 나오네요. 라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선스는 허가권이잖아요. 그렇죠. 허가. 면허. 라즈는 통치를 뜻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가에서 계획 경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국가가 안 합니다. 기업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살리자.
그러니까 자 슈카 자동차 공장이 있고 민상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할당을 주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자 금년에 10,000대, 금년에 10,000대. 양쪽에서 20,000대 만들어 이렇게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슈카님이 자꾸 만들다 보니까 야 부품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봐. 했더니 6개월 만에 10,000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슈카님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7월 달부터 놓을 수는 없고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0,000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대 만들 걸 20,000대를 만들었으니까 슈카님 입장에선 다 1,000만 원씩 받고 파는데 800만 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할당량을 어긴 저 악덕 사업자는 그렇지, 그렇지. 국가 경제를 교란시킨 벌써 이런 국가의 적이다. 둘째, 잡아놓으라. 심각한 건 뭐냐면 네. 덤핑까지 해서 시장 가격이 원래 1,000만 원인 거를 800으로 낮추는 바람에 이런. 민상 자동차 공장의 여러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슈카님은 국가의 적이 되죠. 네? 잡아놓으라! 아니! 다시 놀고 한번 먹은 민상과 열심히 할 슈카인데 어떻게 제가 적이 됩니까? 잡아놓으라.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어떻게 발전을 슈카 해? 공장은 망하겠죠? 그러면 민상 공장은 다음에 라이선스를 20,000대 받겠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20,000대가. 그렇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슈카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에? 그러면 민상 씨가 머리를 쓰는 거죠. 야, 라이센스를 더 받는구나. 그렇죠.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부패. 그렇죠. 부정부패. 그렇죠. 그렇게 해서 뇌물이 일상화됩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왜냐?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인데 네. 민상시 자동차 공장을 체크할 수 있는 입장에 가야 되죠. 그렇죠. 법을 만들어 내거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어 내려면 결국에 누가 나서게 돼요? 중앙정부, 각 정부마다 있는 의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유민 씨가 그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법률 체계는 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 저도 그럼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예. 아 너무 그래? 많아. 그럼 나도 하나 더 만들겠어. 나도. 네. 법이 예.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겁니다. 1948년부터 이미 최저임금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선진국이죠. 최저임금 우리가 상상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 시절에 우리. 그렇죠? 네. 그런데 최저임금을 굶는 사람도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종류가 1,200개까지 불어나요. 어머나. 1,200개까지 불어나요. 어머나. 우리도 최저임금이야. 그럼 여기 마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네. 1,200개 최저임금.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가 최저임금에 또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1,200개 중에 뭐가 해당되는지 찾기도 어려운데 그걸 또 합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래서 분쟁이 많은데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가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대부분 한 30년 걸리는 게 30년이요? 10년이요? 30년이요? 일반적인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서 너무 많은 법률 그리고 비효율성을 강제하는 라이선스 라즈 그게 이제 인도 경제의 제조업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같은 네. 그러고 나면 제조업이 약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4대 보험을 받는 그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4대 보험을 못 받는 노동자들은 세금도 안 내죠. 그렇죠. 원천징수 대상이 안 되니까. 일용직으로만 떠도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을 받아서 국가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전기, 하수도, 도로, 철도 아무것도 갖출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서 제조업을 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바퀴 더 돌죠. 그래서 인도가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시면 인도가 한참 처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38위밖에 안 돼. 인도가 38이에요. 그러니까 IT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IT 사람들 수가 몇이겠습니까? 음. 그쪽은 고임금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쁜 말로는 이게 하청업체고요. 미국 IT 회사의 하청업체. 그리고 좋은 말로는 수출 지향형 IT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국내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업체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악순환에서 네. IT 산업을 매개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뭔가 뭐 핵을 보유하고 있다, 뭐 발사체 기술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는 인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할 때 카길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It's the pattern of firing which the Pakis are firing. You can't hear any small arms. And our RTA 그 카길 지역에 파키스탄 민병대가 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인도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GPS 좌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인도가 작심을 하고 네. 우리 GPS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게 내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는 인도 자체 GPS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선진국이다. 야, 자체 GPS를 쓰는 나라네 이러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그걸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력이 모든 산업의 경쟁력 분야로 파급력을 갖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조업 기반을 어떻게든 강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인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야, 인도 참 제조업 신기한 기반. 나라네. 아니 GPS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직 없잖아요. 이번에 뭐 KPS 만든다고 뭐 위성 쏘고 이제서야 뭐 하는데 인도는 이미 그런 거에서는 자체망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제조업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소득은 2,000불도 안 되고 이 양쪽이 공존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런 거라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뭔가 이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입장하고 무관하게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그게 누구죠? 모디 총리인가요? 아까 그분 영웅이 하나 나타났네. 아. 맞습니다. 모디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 그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인도 총리로 취임을 하고 나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와, 메이크 인 인디아. 예. Come, make in India. 그러니까 인도에서 모든 걸 제조하자. 아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에 메이드 인 인디아.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 언론에서는 대부분 저 사자 소리를 옆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야옹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왜? 고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저렇게 보여도. 지금 14년부터 시작을 했지만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안 되지? 속도가 안 나네. 사실 성과가 근데 없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니까 정부 주도로 쫙 하자 그러면 훅 따라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쪽 인디아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약점이냐라고 물으면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인도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왜 보세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싸우면 또 잘한다고요? 예.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체제를 다 유지해온 이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 중국보다 더 빠르게 효과적인 발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의 학자들이 있고요. 지금 석천 씨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인도가 갖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열악한지가 네. 단지 1인당 GDP가 중국 대비 5분의 1이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2019년에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국가 중점 사업을 이런 걸 해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화장실이 등장합니다.
뭔지 화장실이요? 아시겠어요? 화장실. 화장실을 잠깐만 국가 무슨 변화사 그 예전에 인도에서 화장실 만드는 네. 캠페인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기억이 건가? 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 전역에 9,200만 개의 화장실을 만드는 걸 성취해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9,200만 개요? 무슨 그러면 소리예요? 그거 전에는 9,200만 개의 화장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그 말이죠. 이상으로 부족했다는 말이죠. 우와.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는? 2012년 조사긴 한데요. 농촌 지역으로는 화장실을 가진 가구 수가 39%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화장실이 작동이 되는 건 70%가 사실은 안 된다는 걸로. 작동이 안 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인 거죠? 만약에 수세식 화장실이라 그러면 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몰라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죠. 자, 인도 전역에 상수도가 연결된 가구 수는 많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그런데 연결된 집에 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수돗물이 나올까요? 이거 그 틀면 나온 원래 게 나와야 아니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다. 평균이 전국 평균입니다. 대도시 말고 전국 평균이 3시간입니다. 물 나오는 시간이 예. 아침, 점심, 저녁에 나오는 예. 건가요? 하루를 다 합쳐서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석천 씨께서 만약에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설거지도 몰아놨다가 아니. 그 3시간에 하든지 물을 받아놨다가 하든지 예. 그런데 그것도 안 가진 사람들은 그 상수도망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폭염 사태가 와서 전부 물탱크 차로 가서 물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지 일반적인 경제적 낙후성의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너무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질문은 딱 이거죠. 슈카 씨는 아실 것 같은데 반도체 공장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엄청 쓰죠. 그렇죠. 네. 그거 우리 막 배웠잖아요. 그 예. 타이완 TSMC 국민들이 네, 물 국민들이 아껴서. 물을 줄여도 반도체 공장에 물을 준다. 예,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줄일 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도 받는 안 게 나오는데 뭐. 없으니까. 우리도 안 나와.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에 대해서 회의론이. 뭐 신문에 일반적으로 씁니다. 실패했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회의론. 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노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사자가 야옹 소리가 안 나게 할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능성이요? 가능성. 어떻게 거기는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새마을 될까요? 운동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했죠 다. 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있어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예. 새마을 운동. 아니,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일단 메이크 인 인디아를 지금 표방할 게 아니라 내부의 그 평균을 좀 맞춰줘야 되는 작업이 먼저가 돼야 되지 그죠? 않나요? 뭐 상수도 깔고 도로 깔고 이런 메이크도 거. 토일렛부터 해야 될 거. 그런데 도로를 깔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만 세금을 냅니다. 순환이. 그래서 자 미국이 만약에 정말 밀어준다면 그렇지. 바로 IPF 그런 다. 맥락에서 IPEF에서 네.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옮겨준다고 하면 그러면 포스트 중국이 인도가 되는 거야라고 하면 기회가 보이는 거죠. 그 기회를 지금은 잡아야죠. 근데 마침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공급망의 교란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인도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포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를 노렸다. 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인도가 가장 가려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호.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 PEF 이게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가입을 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모디 총리가 직접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걸 계기로 해서 인도가 뭔가 좀 패권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인도가 이 기회를 보고 있기는 한데 미국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했던 것처럼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낸 철광 회사들이 열 몇 개입니다. 인도 내에. 와. 그러니까 자 글로벌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을 할 거냐에 대해서
미국은 가능성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도가 따라오죠. 그래서 2016년에 드디어 애플이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생산 기지를. 근데 지난 4월에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13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비중이 작년엔 3.1%였는데 상하이 뭐 봉쇄 사태 이러면서 금년에 한 6, 7%로 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인텔도 투자를 한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도가 어떻게든 이 실용 외교 노선을 통해서 미국, 중국 사이에서 밀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쌤, 그 인도의 우리의 느낌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막 제조업을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왠지 조금 더운 나라기도 하고 유유자적한. 좀 유유자적할 것 같은, 약간 종교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쌤이 보시기엔 저런 제조업으로의 예. 변화 예. 좀 가능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전 근대적인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다거나 심성론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60년대에 시골에 농사 짓던 분들이 겨울에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했어요. 뭘 하는 사람은 겨울에 투전판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투전판이나 막걸리판이나 뭐 저 기생집이나 이런 데 그렇죠.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그 기회를 줬을 때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도의 사교육 열기. 그렇지. 그거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좋은 잡을 잡고가 아니라요.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살기 힘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을 하면 미국에 가도 1등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쟁쟁한 IT 회사들 네. CEO가 인도계인 겁니다. 맞아요. 왜? 아무것도 안 되는 인도에서 그거를 해낸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야, 이 물도 잘 나오는데 무슨 야,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니들 장난해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데서도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미국 가니까 다 돼 있는데 뭔가 하나 툭 던지면 너무 쉽게 되는 거지. 예. 또 하나는 실제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액권 화폐 금지시켰을 때 유럽에서 10년 줬을 때 98% 바꾸고 그랬어요. 프랑이나 리라를. 그런데 이제 인도에선 60일 줬습니다. 네. 0.7% 빼고 다 바꿨습니다. 우와. 아시겠죠?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고 생존이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허.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잠재력이. 그러네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네.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남아시아 지역 패권국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도인데 자기들이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이 시급한 상황, 그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냐, 계속 잠재력만 있을 것이냐는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비관적인 전문가들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의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그것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 그 어떤 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 턱을 제대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미국은 그냥 인도에게 그 기회를 주고 말 것이냐? 아우, 절대 아니죠. 미국이 그런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도 미국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언젠가 인도가 너무 커진다 싶을 때 미국은 여러 카드를 쓸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인도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인도가 바라는 게 뭔가 이 남아시아에 자신들 스스로가 캐시미어가 되고자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좀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는 어떻습니까?
인도 외교는 결국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 외교로 접어들었고 네. 그것을 외교장관도 이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맥락에서. 저걸 한번 보시면 어느 편인 것 같아요? 미국에 관여하고 중국을 관리하며 유럽과는 돈독하게 러시아는 안심시키고 일본에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조건 일상 아니에요? 최고의 과제인 것 이거- 같아요. 여러 군데가 나온 거. 어쩌라는 건지라는 말이 어떻게 절로 하겠다는 거죠, 나오네요. 이게. 가족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가진다는 표현이에요. 분명하게 관계를 갖고 계속 일을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발을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왜 관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중국은 지금 경쟁 상대고 중국의 자리를 인도가 뺏어내야 하는 상대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인도와 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안 되죠. 아직은 안 되죠. 인도가 중국 물자를 수입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은 항상 균형추 역할을 해줬으니까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그 양쪽 사이에서 균형추를 맞춰줘야 되고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러시아에게 당신은 아직도 강대국이 맞아라는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하나 일본이 왜 나올까요? 바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는 다른 제조업 강국이 저 사람 인식 안에는 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간다. 저게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 세계 외교 무대의 그 밸런스를 잡는 중심축 역할을 인도가 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기에 우리 한국이 없으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섭섭하네요. 네. 우리는 뭐 관계가 인디아한테 크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는 아닌가 봐요.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요. 한국은 인도가 저개발 국가라는 사정 때문에 갑을 관계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시아나 인도하고 협력 관계 설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인도는 자기는 패권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앉았을 때 눈높이가 서로 안 맞아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도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생산 연계 지원을 합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면 돈을 주겠다. 그게 2차 전지, 전자 부품 반도체, 네. 자동차, 바이오. 다 있네요. 요즘 예. 거. 근데 그거 다 코스피 상위 종목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일 중요한 종목들이죠. 예, 그거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겠죠. 정말 복잡한 예. 네, 생각들을 갖고 있네요. 근데 쌤 이게 한국에 좀 대입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저런 균형 외교를 시도는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대국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인도는 자기를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뭐 이런 대등한 정도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과감하게 저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양쪽에서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와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야 이쪽 바위 밑으로 엎드려야 안전해. 다른 사람은 저쪽 바위 밑으로 엎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앞을 보면 굉장히 큰 거인이 우리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이 지금 영양실조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저 거인이 힘을 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거인도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인과 함께 그 자리를 잡고 이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우리의 미래 역량을 확보해가는 바른 길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그 갈짓자처럼 보이는 외교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인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